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 앞두고 공천 전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당내 중진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고 회복 중인 야당 대표는 복귀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3지대 움직임, 벌써부터 주도권 신경전도 읽히고 있는데요. 뉴스큐에서 다양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 CES가 지난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CES를 관통한 화두, 단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취재한 김태민 기자와 함께 CES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북한 동향 속보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방러 기간 동안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IRBM을 어제 오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비롯해 재원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RBM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여 킬로미터인데요. 평양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까지 직선 거리로 3,500킬로미터인 만큼 괌을 사정권에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약 1,000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고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50킬로미터 이상으로 최소 500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연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도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공식 활동 시작했습니까? 네, 공식 활동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어제 평양을 출발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작년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최 외무상이 해외를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외무상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라브로프 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만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 가능성도 관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 간 교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류에 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등 정치권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서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발표 시기와 그 규모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공천 심사와 공약 개발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공천 배제 즉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공천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게 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겠다며 총선 공약 개발 본부를 띄우는 등 총선 체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만남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 등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 위원장이 헌신을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현역 물갈이 폭이 앞서 인효한 혁신위가 제시했던 20%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민주당의 공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초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을 받는 사람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예비후보 검증은 일종의 자격심사라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거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천 등 당내 현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자택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최고위원분들한테 복귀 의중 관련한 얘기 전달하시거나 한 게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습격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재심의를 경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신당을 만드는 등 제3지대 움직임도 활발한데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는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드는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도 다음 달 초 창당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은 이번 주 중에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이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검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화 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선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먼저 연대하고 이후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도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향점이 다른 정치 세력들이 잡음 없이 뭉칠 수 있을지 또 연대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향후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의 공천 컷오프 발표 시기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달 4일부터 새 업무 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비공개로 보고받는 대신에 올해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전문가 또 일반 국민들과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15일, 1월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말지 여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네, 대통령실 전부 브리핑룸. 네, 대통령실 브리핑룸 120석이 꽉 찬 가운데 기자회견은 53분 동안 이어졌고요. 당시 질문 12개를 받았던 윤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자주 열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1년하고도 5달 동안 열린 적이 없습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물론 취임 첫 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이어졌지만 재작년 11월에 중단이 됐었죠. 이 밖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소통한 건 지난해 5월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 행사에서 깜짝 도시락 간담회를 하고 해외 순방 중에 전용기에서 담소를 나눴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최근 대통령 3명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내내 신년 기자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국정연설로 가름했습니다. 이후 10년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을 해서 2014, 또 2015, 2016 세 차례 열렸다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2017년 청와대 출입기자 10년 인사회로 대체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모두 4번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 2021년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무엇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수렴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면 2024년 1월도 하순에 접어드는 만큼 늦어도 이번 주엔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와 함께 300만 개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계속 세액 공제를 하겠다면서 대기업 퍼주기란 일각의 비판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엔 용수나 전력 공급 등 엄청난 양의 전후방 관련 투자가 필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도 뒤따르면서 공장을 하나 세우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62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회 발언 잠시 보시죠.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R&D 예산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올해 R&D 예산을 줄여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를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토론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올해 만료되는데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도 세액 공제를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대기업 퍼주기 논란도 일축했는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거를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래 세대에 어떤 기회를 창출해 줄지 얼마나 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지금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나 세제 지원 등이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이종호 과기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브리핑했습니다. 이 이색적인 방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나 원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제3지대가 속속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하면서 총선 구도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거대 여야를 중심으로는 전국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앞서 보신 대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큐에선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마침 앵커 리포트 할 때 대통령실의 고민,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서 좀 웃으신 것도 같고 네,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도어 스태핑하고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강력했던 것이 떠올라서 제가 좀 지금을 보면서 아, 참 격세지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이 경선을 준비하실 때 토론을 가까이서 도와본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의지가 정말 제가 대통령 후보를 여러 모셔봤지만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름 고집이 있으셨어요. 소통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겪어보니까 언론과 소통하시면서 이 법조인들의 소위 말하면 대화법 이게 몸에 꽉 배어가지고 언론의 대화법하고 전혀 다른 대화법을 갖고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승전결이 이렇게 몸에 꽉 배어 있어요. 근데 주로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두갈식을 쓰잖아요. 전형적인 미괄식 대화법이에요. 윤 대통령의 윤 화법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가기 전까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세요. 결론까지. 그래서 이미 결론까지 가기 전에 너무 상처가 많이 나서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거에 먼저 많이 걸려버려가지고 논란이 엉뚱한 대로 번지고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를 말씀도 못하고 그냥 엉뚱한 전쟁을 많이 치러서 이게 만신창이가 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때 노동도 그랬고 뭐 아프리카 노동 뭐 온갖 것들이 손발 노동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명하시는 걸 도우면서 아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건데 엉뚱한 논란으로 비하가 돼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다 진땀을 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정작 전달도 못하고 아 이래가지고는 소통하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다.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도어 스태핑 같은 형식보다는 정제된 원고를 써서 그냥 국민 담화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맞는 방식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자회견 말고 담화 형식이요? 예. 질문을 받고 하는 형식 말고. 본인한테는 그게 훨씬 적합한 방식인데 그냥 이렇게 난상 토론 또는 기자회견 이런 방식은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인데 그걸 본인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미괄식으로 결론을 내다 보니 수습하는 과정이 길었던 그러니까 게 어떤 게 앞에 있을까요? 서론을 하는 동안에 전혀 예를 들면 아프리카 노동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손발로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이제 저급한 노동이라는 뜻의 얘기가 먼저 본론인 중요한 거에 가기도 전에 서론에서 걸려가지고 논란이 돼버리고 엉뚱한 대로 이제 배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잠시 뒤에 또 말씀하세요. 도어 스태핑은 본인이 저러다가 이제 곧 포기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보면서 본인한테 굉장히 이제 맞지 않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걸 이미 체득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화 형식의 어떤 발표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여권 얘기할 때 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3지대 질문이 원래 첫 질문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좀 미풍 속의 찻잔에 그칠 거란 전망보다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제3지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좀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요즘 뭐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 몇 번 기회가 있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게 꽤 크게 갈 거고 뭐 빅텐트란 이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꽤 크게 갈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연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구정전에 될지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역대 있었던 제3지대보다는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네. 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양당에 대한 염증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당이 보여주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위 반발 이런 게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경험치가 남들하고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가장 다릅니까? 그때는 한쪽 정당에 대한 불만만 최고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쪽에 대한 불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등합니다. 네. 그리고 양쪽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 눈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거의 양쪽에 대한 희망을 접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쪽 소위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금씩 눈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주도하는 인물만 놓으면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준석 전 대표, 또 양양자 대표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누가 더 폭발력? 바꿔 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벌써부터 주도권 경쟁이 신경전이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양양자 될까요? 전 대표, 금태섭 전 대표는 뭐 그렇게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시죠. 네. 비중을 4명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낙연, 이준석 대표 중심에 이제 저는 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요. 두 세력의 어느 쪽이 더 중심이다 이렇게 아직 말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진보 세력 쪽이 상당히 좀 지지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교류가 좀 있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당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함께 나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고요. 예.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요, 저한테 제안 오지는 않죠. 제안 오지 않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있던 정당 안에서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옛날부터 제 지론이 그렇고 네. 과거에 사실 이제 바른정당 탈당에 나갈 때도 저는 탈당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라 네. 제 지론을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바꾸는 것이 주류 세력의 교체가 중요하다. 이 지론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지금 뭐 신당 하러 나가신 분들은 제 지론을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신당 가자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하죠. 이를테면 탈당 반대파 반대파, 네. 있다. 그때도 네. 반대를 많이 했던 알겠습니다. 사람이라. 왜냐하면 또 제3지대 안에선 연일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제3지대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이 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현직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로 너무 고생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라고 하는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역 민주당 현직, 의원들.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까지도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뭐 밥이 이제 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끓는 모습을 저희가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 전 의원이 말씀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설 전에 구정 전엔 좀 힘들 것 같고요. 통합론에 대해서 또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는데 구정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정의 민심이 확 확산되는 우리 이제 특별한 구조가 있잖아요. 설 밥상에 이제 네. 민심이 확 퍼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설 전에 좀 미리 그러니까 소위 스피드업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그렇게 인위적으로 당긴다고 잘 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말하지 않은 속내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옛날에 저희가 바른정당 때도 보면 네. 국민들의 기대라는 거는 언제가 피크냐.
합당이 돼서 창당이 될 때 그때가 직전이 피크더라고요. 국민들의 기대라는 건 언제 뭔가 새로운 게 태동한다. 그러면 그때가 기대가 피크인데 네. 막상 이제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도 인간 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기성정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옛날 정당이 갖고 있는 문제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노정이 된다. 이러면 또 그 기대가 가라앉아요.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네. 조사에서는 24%까지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잘할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일주 지나니까 저희도 당연히 비슷한 문제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네. 사람이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결국 2달 있어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는데요. 선거 때 저희가 받은 지지율은 6.7%였어요. 네. 24에서 6.7 가는데 거의 2달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결국 기성정당이나 새 정당이나 그렇게 뭐 완전히 천지기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본 이준석 대표는 경험해봤지만 지금 저기 있는 나머지 분들은 처음 해보시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걸 콩깍지? 아는 이준석 네. 대표와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콩깍지를 가장 못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느 쪽인가요? 안 해보신 분이 저기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거 일을 기점으로 네. 너무 빨리 이제 창당이 돼서 뚜껑이 열려도 그게 그렇군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느낌인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짧게만 여쭤보면 일단 일정상으로는 2월 15일에 기호가 확정된다고 해요. 같은 기호로 선거를 치르고 갈라진다? 아니면 다 다른 기호를 받는 방법으로 각자 치른다? 지역구는 함께 하는데 뭐 비례는 따로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연히 기호는 3번을 받지 않으면 어렵죠. 3번을 네. 받는 게 절대절명이에요. 지금 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각자 다 기호를 다르게 받는다. 뭐 4번, 5번, 6번, 7번? 선거 못합니다. 저분들은. 네. 3번을 반드시 받는 것이 죽고 사는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3번을 받기 위해서 네. 반드시 뭉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뭉치려면 뭐가 가장 화학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일단은 거대 양당 타파라는 교집합은 있는데 좀 화학적으로 될까 말까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지금 뭉치게 하는 거는 3번을 못 받으면 죽는다라는 이제 절대절명으로 뭉치게 되는데 뭉치고 나면 이제 본선 국면이 오잖아요. 네. 그럼 저 안에서 이제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극에서 극이 지금 저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네. 당장 이제 선거 국면이 되면 자영업자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공약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정 건전성, 재정 규율, 이 보수의 아주 거의 뭐 금과 옥조 같은 규율이거든요. 보수는 그런 거잖아요. 자활, 네. 그다음에 규율, 건전 이게 보수의 절대적인 가치인데 지금 근데 또 이제 소위 저 안에 지금 유호정 의원 오늘 탈당했지만 네. 어쨌든 일원이 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풀자. 빚을 내서라도 풀자. 네. 그러는 분들이 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자영업자 대책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무조건 재정 확대하고 빚을 내서라도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과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공약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네. 분명히 목소리가 다를 거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보면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규제 푼다 그랬잖아요. 보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 규제도 푼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 진단. 네. 진보는 그거 절대 동의 못할 거요. 진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들고 있는 게 안전 진단만은 절대 이건 네.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과연 극과 극인 양극단이 안전 진단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제 대목들이 속속 드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호정 의원 얼굴 나와서 류호정 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았거든요. 이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과정. 저는 이미 했어야 된다고 보죠. 저는 이제 같은 여성 의원이라 그래도 남성 의원들보다는 제가 애정이 있습니다. 여성 정치에 저는 근본적인 가치는 원칙이에요. 상식이 합당한 정치. 원칙. 예, 원칙이고 원칙이라면은 내가 어떤 소속 정당의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소속 정당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다른 정당의 창당에 일을 한다?
저는 그건 여성 정치의 원칙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의원직을 반납하고 다른 정당에 창당일을 하는 게 저는 여성 정치이고 원칙 정치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보죠. 늦었지만. 네, 제3지대 통합론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또 당내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특권 내려놓기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압박 수위를 높였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도 있었거든요. 잠깐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면. 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권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야당한테만 얘기하는데 저는 먼저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고 쌍특권법 통과하겠다. 대통령실이 이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떠한 것든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로 바로 질문 드려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문제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너네 당내 문제부터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내 문제는 내부에서 조용히 물밑에서 내부적인 이결 조율하고 의견 내고 하는 것이지 당내 문제를 언론에 나가서 외부에다 향해서 소리치는 거는 저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야당이 할 얘기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내부의 얘기는 내부에서 조용히 조율하고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저분은 자기 당내 문제는 자기 당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밖에다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지금 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하나 시험대가 공천 국면일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 오찬 회동에서 일단은 헌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 이른바 물갈이 비율인데 앞서 인유한 혁신위가 제시했던 20% 이상이 될 거란 관측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타겟을 몇 프로다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는 성과에 대해서 성과 미만이면 그게 몇 프로가 되건 저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절대평가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진이라고 해서 중진이 모두 똑같은 중진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중진은 희생해야 된다. 저는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고 봅니다. 경륜 있는 중진은 빛나는 보석이고 경륜이 없고 그냥 앉아서 중진이랑 건립 위에 잠자는 중진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따로 모셔야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렇군요. 며칠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대어를 물갈이할 게 아니라 물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물이 썩었다고 했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을 왜 바꿉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의장도 하고 당을 끌고 나가는 원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당의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바꾸는 것만큼 당을 망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대 교체 요구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중진도 중진 나름의 평가해야 되는 그 어떤 중간점이 있다면 어떤 중진 중에서 중진의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교체돼야죠. 근데 중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더 귀하게 모셔야죠. 그런 당무감사라든지 어떤 성과평가로 공천관리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중진이라는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복귀 가능성 이번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도 취재 기자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무 복귀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추가 이탈자를 막는 걸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거하고 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라는 거는 어떤 정당에도 있지 않은 제도인데 민주당이 만들었고 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제도를 만든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근데 한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고무줄 잣대예요.
예를 들면 경선 불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데 분명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불복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타당에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위해를 가한 사람들을 경선 불복이라고 처리하는 건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을 본인 편이 아니면 무자격이라 그러고 네. 자기 편이면 타당에 가서 위해를 가한 사람들도 그냥 자격자라 그러고 이런 고무줄 잣대로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나가라 이탈자를 품으려는 게 아니라 이탈하라고 부추기는 행위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마침 이재명 대표 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리얼미터 그런가요? 발표인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3월 2주차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당 지지도를 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있는데 최근에 여야 어떻습니까?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좀 있는 걸까요? 컨벤션 효과도 있고 컨벤션 한 지는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저거는 그 이후에 행보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서서히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국민의힘이 조금 사실 강서 보궐선거 이후 쇄신이 좀 잘 안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고 또 혁신위 체제도 좀 여러 좀 국면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혁신 그리고 개혁 특히 중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중도? 예.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좀 극우적인 인사들이 언행도 좀 그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단절하고 가야 되는데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반드시 단절하고 특히 중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지금도 부족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쌍특검법 국면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그야말로 용산과의 어떤 가교 역할. 아마 이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은 네. 언론에 나와서 뭐 대통령을 향해서 떠들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물밑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과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밖으로 떠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밑에서는 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충분히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어떤 봅니다.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예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그거 아니면 뭐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하고 있겠죠. 뭐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중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불체포 특검 포기 그리고 이제 세비 반납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 강의원 의원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이제 성비위 논란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저는 성비위자에 될까요?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물론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죠. 네. 의혹만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뚜렷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이다 내 편이다 감싸고 도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성비위 관련한 사람들 특히 이제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안 해야 되지만 저희 당도 저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께 정말 추상같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과거에 특히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정치권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남성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과도하게 관용적이었거든요. 네. 심지어 공천 심사위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도 않은 적이 많았어요. 투서나 이런 게 올라와도 아예 그냥 자동 기각인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그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자동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정말 이런 시절은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전 의원을 모시고 전국을 진단했는데 총선 일정 여부에 따라 또 저희도 섭외가 갈리거든요. 아직 미정입니까? 네, 뭐 일단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테러를 차단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냥 저기 미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테러를 차단하는 일? 어떤 네. 의미인가요? 테러? 아니 이제 고정 출연을 해버리면 네.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는 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일정과 또 YTN 뉴스큐에 이전 의원이 또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먼저 불거진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이첩을 받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은 마친 상황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에서 6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제실과 민원상담팀, 전산팀과 방송심의국 등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3주 만에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순서상으로는 류일임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민원사주 의혹이 먼저 제기됐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민원사주 의혹은 류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방심위 노조 역시 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보다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먼저 이뤄지자 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남부지검에 접수됐다가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당시 뉴스타파 관련 민원이 180여 건 접수됐고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지난 9일 야권위원인 옥시찬 의원이 회의 도중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방심위 여권위원 4명은 지난 12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주도해 옥 의원과 또 다른 야권위원인 김유진 의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위원들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대표가 법이 규정한 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변호사 휴업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9월 공직선거법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기소돼 3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방화 가능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집 거실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 1개를 발견했고 방화 등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발화 지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주 씨 아들의 경우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A씨 측 변호인 역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증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학대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경비원을 호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씨앗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전북 정읍시 왕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덤프트럭과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55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49살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영재고나 특목고 지망생이 일반고 지망생보다 최대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교육당국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격차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매달 150만 원 넘게 사교육비를 들이는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고 준비생의 경우 42%로 일반고 준비생보다 무려 6배나 많았습니다. 영재학교 지망생도 월 150만 원 이상 쓴다는 학생이 25%나 돼서 일반고의 3.5배 수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과학고와 영재고 준비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영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는 건데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교육에 매달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일반고 1학년은 7.1% 수준이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배가 넘는 43.8%, 과학고는 38.5%, 자사고는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격차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65.7%가 고교 서열화를 문제로 꼽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95%가 넘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수업 내용을 미리 배워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민단체는 정부가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통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차례상은 또 명절 선물값은 얼마나 들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과일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이 29,807원, 그리고 배 10개가 34,01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이처럼 모두 30% 이상씩 올랐는데요. 자, 덩달아 과일 선물 세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한 마트의 선물 세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이처럼 6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자,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달걀. 이 달걀 값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까지 겹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물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정부 정책도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요? 고물가에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자, 요즘 길 가다가 종종 볼 수 있는 무인 판매점인데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달걀을 파는 가게입니다. 자, 달걀 종류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대형마트의 60-70% 수준이라 부쩍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졸업과 입학 시즌인 요즘 중고거래에서 이런 것도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졸업식 꽃다발인데요. 조화나 비누 꽃다발은 물론이고 또 몇 시간 전에 샀다는 생화도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다발로 불릴 만큼 꽃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달걀 무인 점포에 중고 꽃다발까지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마음들이 새로운 소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는 것뿐 아니라 또 이미 산 제품의 낭비를 막는 것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소비기한 표시제도, 이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하죠. 이 마트에 가보면 이제 대부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직장인에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유통기한은 유통하는 기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한마디로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식품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아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게 많아 음식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돼 왔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사회적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재고 관리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운송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정부는 두부와 막걸리 등 총 7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기간을 늘린 업체는 4% 수준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가정에서나 보관할 때 온도 같은 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문제 이런 걸 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최선의 기간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소비기한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유통사, 제조사가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등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이 자신들의 실적에만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판매를 유인했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할 예정인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들이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금 보상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애초 은행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거를 은행에서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단 1, 2분 만에 가입 상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동해가지고 가입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이 대다수인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결국 금융당국은 판매 한도 제한과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만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당시 미중 갈등으로 홍콩 증시의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자체 판매 한도를 오히려 늘렸고 핵심 성과 지표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지금 이제 창구에서 판매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에서나 파는 파생 상품 판매를 아예 취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파생 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 외에 은행이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이거니와 미국 은행과 대비해 낮은 비이자 수익 비중을 고려컨대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비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소아당뇨를 앓던 어린 딸과 함께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소아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 눈치 보는 아이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주택 앞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경제적 어려움 속에 9살 딸이 소아 당뇨를 앓아 힘들어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릴 때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 소아 당뇨는 식습관이나 비만으로 인한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재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합니다. 실시간 혈당을 재주는 편리한 기기도 나왔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와 수시로 소통해 주사를 놓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주사를 계속 놔야 돼요. 항상 휴대폰을 걷지 않고요. 눈치를 많이 봐요.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이 울리니까. 병원비뿐 아니라 자동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펌프 등 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당뇨관리 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횟수도 너무 많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강하죠. 19세 미만 소아 당뇨 환자는 14,000여 명, 4년 새 26%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소아내 분비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든 병원에 다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몇 시간씩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서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환자와 가족들을 울리는 요인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소아당뇨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병협은 최근 발생한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이 예견된 참급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선 제1형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소아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환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서 배치한 기후 줄무늬란 게 있습니다. 네,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건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이 줄무늬에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두 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 CES가 지난주에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현지 취재한 김태민 기자와 함께 CES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개인적으로는 투명 TV도 되게 궁금하고 또 아까 반려형 AI 로봇도 상당히 질문거리가 많은데 자, 김태민 기자에게 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 CES, YTN도 뭐 매년 보도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올해 CES를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산업에 걸쳐서 기승전 AI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 모든 산업에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CES는 이제 더 이상 전자업체만의 그 박람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산업 간 장벽 파괴 현상이 가속화한 건데 이 모든 산업마다 자신들의 그 산업에 맞는 AI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이 단적인 장면이 바로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죠. 로레알이 CES의 기조연설에 나선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future of beauty must be fully inclusive and made more accessible thanks to the technology. At L'Oréal, we speak up for beauty without borders or barriers and strive to be as diverse as the people we serve.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로레알 같은 화장품 기업이 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로레알은 생성형 AI인 뷰티 지니어스를 공개했는데요.
그 사용자와 직접 이 AI가 대화를 하면서 내 피부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업체들이 자신들 산업에 맞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 기술을 발견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모여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기업이 작년보다 34%나 늘어났습니다. 무려 4,300여 곳이었고요. 지난해보다 관람객도 17% 늘어나서 13만 5천 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이번 CES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제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IT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관심을 가장 끈 거는 가전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이 선보였던 무선 투명 OLED TV입니다. 제가 현장에 CES 개막 첫날에 갔거든요. 거기 센트럴 홀이라고 이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전시장을 마련한 곳이었는데 네. 그곳에서도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다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이 투명 OLED TV를 촬영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 관람객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my God, that's cool. That's hard to do. That's impossible, right? So you're talking about like the transparent TV type thing, right? The glass, yeah. That's impressive. I didn't think we were that far ahead, so that's really cool. 네, 지금 관람객의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선 투명 OLED TV가 정말 혁신적인 가전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TV가 이제 단순 가전이 아니라 핵심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을 점점 얇아지다가요. 이제는 과거에는 돌돌 말리는 기술까지 보여줬죠. 이젠 아예 투명 유리처럼 이 TV가 인테리어 요소로 하나로 진화한 겁니다. 네. 사실 이 투명 OLED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전시장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전, TV로 들어온 거는 올해가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싼 가격이 흠이 될 것 같죠. 네, 결론이 뒤에 있네요. 가격이 네. 비싸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전으로 올해 안에 출시된다. 맞습니다. 자, 아까 기승전 AI라고 했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도 있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일상에서 이런 로봇을 좀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화면으로 삼성전자가 선보인 AI 로봇 한번 보시겠는데요. 볼리인데요. 깜짝 공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CES에 맞춰서 깜짝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 그 방을 움직이면서 사용자를 따라다니고 또 말을 알아듣고 소통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AI 기반이고요. LG전자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 LG전자도 비슷한 개념의 이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는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로봇들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단순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반려 로봇이 아니라 이 스마트 홈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 홈은 그 모든 가전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데 이 가전업체들이 이 스마트 홈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홈을 조종하려면 핵심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 역할을 바로 이 반려 가전 로봇들이 하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말을 알아듣고 또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이 가전 전체를 조종하는 역할을 이 로봇들이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특정 회사 가전만 조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삼성전자의 이 반려 로봇은 삼성 가전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전 세계 가전업체들이 이 표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스마트폰으로도 LG 가전을 조종하고 LG의 기기로도 삼성 가전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브랜드 상관없이 로봇이나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시대가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어느 맥락까지 알아들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관건이겠죠. 네. 자, 이번 CES의 그 그림들을 보니까 뭐랄까요? 좀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느낌의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자동차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이동 수단도 많이 소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CES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 박람회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 쇼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기승전 AI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동 수단에까지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 2년 만에 CES 참가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도시명 항공기, 차세대 도시명 항공기를 공개했습니다. 500m 높이에서 시속 200km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 항공기가 2028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불과 4년 뒤면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런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항공기를 직접 촬영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한번 앉아보려고 해외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순서를 정해가면서 취재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이 목적 기반 차량 이런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저건데요. 쉽게 말해서 차의 쓰임새에 맞춰서 외형을 마음대로 바꾸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 전기차는 불필요한 내연기관의 구동 장치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과 구동 장치를 뺀 자유자재, 그 새로운 외형의 자동차들을 앞으로는 미래에는 만나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이제 미래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전시 중에는 차 외형뿐 아니라 차의 화려한 내부도 눈에 띄었는데 이 산업이 앞으로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올해 CES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전시장마다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자동차 모형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바로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될 전장 산업이 있는 건데요. 이 미래차 시대가 되면 이 내연기관의 구동장치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실내가 40%나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공간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이냐. 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만큼 운전자들의 여유 시간이 늘어난단 말이죠. 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가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 전장 산업이 오는 2028년까지 910조 원 거대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수의 전자업체들이 바로 이걸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화면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부터 뭐 음향기기, 또 냉장고까지 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상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니는 영화, 게임 등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와 이제 합작해서 이 전기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업체들도 우리 또 일본 기업을 따라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가격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저런 차들을 타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맞습니다. CES가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 유레카관을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신생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유레카관입니다. 네. 전시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라스베이거스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레카관에 이 신생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한 전시장 안에만 1,000곳이 넘는 신생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쉽게 가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방문했는데 이 신생 기업 가운데서 이제 우리 기업이 27개의 CES 최고 혁신상 가운데 8개를 수상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이 친환경 농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극한 환경에서도 아주 조그만 물을 가지고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이런 기술을 갖췄어요. 그 미스트 방식으로 식물 뿌리에 영양분과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물로도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데 이 업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주에서도 이 농장을 짓고 싶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알려달라. 이런 제휴가 굉장히 많았다고 어느 합니다.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시각장애인용 촉각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화면은 평평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 키보드는 촉각을 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4D 프린팅 시스템입니다. 음식을 영양제를 내 몸에 맞춰서 프린트하듯이 찍어내고요. 내 몸에 맞춰서 그 약효가 발휘하게 그렇게 제조하는 기술이 또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한 신생 기업이 만든 제품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저 부스입니다. 저 유리창으로 보이는 건데요. 저게 바로 그 전력을 생산하는 유리창입니다. 일반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빛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 유리창은 일상적인 태양빛 그리고 실내 전구 정도의 빛의 열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용화가 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환경 부문에서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만든 그 제품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 신경에 전기 자극 신호를 줘서 마치 내가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런 VR 기기와 함께 이 촉각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도 CES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멀리까지 취재하느라 수고했는데 덕분에 우리 눈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경제부 김태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인천시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재물포 르네상스란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물포를 상징하는 고층 타워도 짓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이미 있는 건물과 거의 흡사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원도심 개발 계획인 재물포 르네상스를 공개하면서 함께 짓겠다고 밝힌 오큘러스 타워입니다.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재물포의 랜드마크로 140m 높이의 고층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외관의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빼곡하고 나선형으로 길게 뻗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지난 2010년 지어진 광저우타워입니다. 마름모 모양의 문양은 물론 나선형의 건물 허리가 잘록한 부분까지 인천시가 짓겠다는 건물과 비슷합니다. 통유리창으로 돼 있는 전망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박이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직접 인천시가 공개한 타워 조감도로 포털 사이트에 유사한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광저우 타워가 나옵니다. 심지어 인천시가 타워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정육면체 모양의 공연문화 시설도 광저우 타워 근처에 있는 방송국과 외관이나 구도가 유사합니다. 낙후된 재물포에 독창적인 랜드마크가 지어지길 기대하던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창피할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중국 보고 모형을 바로 보고 따라했구나. 이왕해 주는 거면 새로운 거, 남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거. 인천시와 용역업체는 표절은 아니라면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저우 저희 거랑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어지려면 설계 공모와 건축 심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만약 닮았더라도 아직은 청사진 단계라 표절 시비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 전문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구체적 설계가 아닌 조감도일 뿐이라도 특정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건설까지 됐다면 국제적인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모방의 나라로 어떤 이미지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물까지 들어섰다 그러면은 그 손해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취재가 이어지자 인천시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타워를 포함해 재물포 르네상스 종합계획 용역사업에 인천시가 사용한 예산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할지를 두고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며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이 핵심 책임자 중에서도 핵심이고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장본인이라면서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얼굴 봉합 수술을 진행한 의혹을 받는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에 음주 상태에서 벌인 의료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20대 의사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얼굴 봉합 수술을 한 의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60대 환자의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출동해 해당 의사를 적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한 글램핑장에서 49살 노모 씨 부부와 10대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호소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 씨는 한때 의식이 혼미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 지역 하천 오염수가 최대 7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20톤 차량 한 대분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이번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병원 왕복 과정에 매니저가 함께하는 서울시 안심 동행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당 5천 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안심 동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병원 출발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니저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접수부터 수납뿐 아니라 약국도 함께 갑니다. 현재 활동 중인 동행 매니저 100여 명은 모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 같으신 분들은 혼자 사시고 병원 예약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누적 이용 건수가 2만 9천여 건으로 한 달 평균 이용 건수가 1,100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이용 실적 18,000여 건 가운데 진료 동행 비중이 41.7%로 가장 많았고 추석이 36.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올 사람이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힘들어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걸 신청해놓고 가셨어요. 수면 내시경을 받는 건강검진 때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사는 곳과 무관하게 시간당 5천 원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유료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이용자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면서 시민 호응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와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재판부가 옥시 판결 당시 논리를 적용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아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KBS가 9시 뉴스에서 일본 수역안에 독도가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일본이 주장하는 수역이란 설명을 쓰긴 했지만 일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지도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두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인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끝난 뒤에도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오늘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타이완군이 타이완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6대와 군함 4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 가운데 무인기 1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서남 공역에 깊숙이 진입했다가 중국 쪽으로 되돌아갔는데 타이완 측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100일째를 맞은 현지 시각으로 14일에도 가자 지구에선 거센 공습과 폭격, 총격전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도 이스라엘 전차와 전투기가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중부 알 브레이지, 알 마가지 등지 여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미사일 경납고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도 반격에 나서 가자 지구에서 4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아슈도드 지역을 향해 로켓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인질들의 생사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많은 인질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바이다 대변인은 나머지 인질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인질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때 인질 250여 명을 붙잡아 끌고 갔는데 지금도 130여 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는 지금이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도 높은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가자 지구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يلا الصاروخ الثالث بينزل وزي ما انت شايف على هذا الحال دمار في دمار. 이 같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하자 지금이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며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설장에서 청년층의 반전 시위에 대응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저강도로 전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חנו לא מתכוונים לסגת מח'אן יונס או מכל מקום אחר. הפעולה הצבאית לוקחת זמן. היא מחייבת אותנו להיות מדויקים, ואנחנו מתאימים אותה לאיומים ולחטופים שנמצאים במרחב.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터키,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좌절감을 느끼며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반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대회 역사상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는 날씨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악의 북극 한파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트럼프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명암이 엇갈릴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아이오와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금 아이오와는 영하 27도, 현지 언론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유세장 앞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유세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등장한 트럼프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냅니다. 트럼프는 북극 한파에도 빼곡히 들어찬 지지자들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You have to see what's outside.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f this is any indication, the storm has had zero effect. Zero. 트럼프 지지자들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집을 나서겠다고 확언했습니다. Oh yeah, I'll be out to vote. He's the man. He's the one that brought this country back into shape. Because of the things he accomplished during his presidency. We had good economy.
혹한으로 막판 현장 유세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조급해졌습니다. 1시간 이상 소요돼 안 그래도 수고로운 코커스에 추운 날씨까지 겹쳐 득표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t is cold. It is really cold. But we are going to fight this until the very end. Pitch in $5, $10, $25 today, and let's finish this strong. They can throw a blizzard at us, and we are gonna fight. They can throw a wind chill at us, and we are gonna fight. 트럼프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한 가운데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2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경선부터 1위가 뒤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2위 자리가 절실한 상황. 일각에서는 1위가 확실한 트럼프보다 2위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후보의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향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코커스 당일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코커스 역사상 가장 추운 날씨가 공화당 첫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지난해 가을 프로야구 LG 팬들은 유광 점퍼를 입고 마음껏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죠. 29년 만에 맛본 감격의 우승,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 중 한 명, 바로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인데요. 야구계를 대표하는 달변가, 또 전략가로 꼽히는 차 단장을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봤습니다. 돈이 깡패다.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것만큼 현실에 맞는 얘기가 있을까? 나도 돈 때문에 이랬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요즘 쉬고 있다 보니 역시 현실도 느껴진다. 이게 또 되게 웃겨요. 예, 옛날 걸 가끔 읽어보면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뭐 말도 안 되는 뭐. 결혼을 앞두고 방출 통보를 받았던 2001년 겨울. 차디찬 도서관 구석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한 차명석의 일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그 20년간 그 일기를 쓴 게 저는 단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어내렸던 매년 100권이 넘는 책과 매일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했던 손때 묻은 일기들은 야구계 최고의 달변가 또 전략가로 통하는 단장 차명석의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근무가 8시 반이니까 7시쯤 와서 1시간 반 정도 근무 들어가기 전에. 그게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LG 유니폼을 입고 지낸 세월만 선수로 10년, 코치로 12년, 그리고 프런트의 수장인 단장으로 5년입니다. LG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값진 선물을 남긴 차명석 단장은 이제 LG 왕조의 구축이라는 꿈을 넘어 한국 체육 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체육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평생 야구로서 이렇게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그 보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꿈은 있죠.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4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다소 늘겠습니다. 다만 녹았던 비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인 모레 밤부터는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